지난 칼럼에서는 조직이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구원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럽인들은 권력자가 조직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거나 구성원들을 착취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위한 구원의 수단으로 조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조직론의 발전 과정을 검토하는 데에는 독일의 역사와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독일의 역사에는 큰 잘못을 저지른 치욕의 역사와 함께 그것을 철저히 반성하는 성찰의 역사가 교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A 과정에서 저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이 칼럼을 듣는 분들 중에도 그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은 칸트와 헤이겔 같은 위대한 철학자를, 바흐나 베토벤과 같은 훌륭한 음악가를, 괴테와 같은 대문호를 배출한 나라에서 어떻게 홀로코스트와 같은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대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도덕성이란 매우 위태위태한 상태에 있으며 인간의 윤리적 삶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이나 도덕성은 전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언제라도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도, 문학도, 예술도, 종교도 인간의 도덕성을 고양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시 동안 단기적으로는 고양될 수 있지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인류는 그토록 오랫동안 공자와 붓다와 예수의 가르침으로 무장해 왔지만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인간의 도덕성이 나아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종교가 전쟁과 부패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각종 종교의 소위 성직자들의 비리와 부패상을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동이 언제 도덕적인 상태로 바뀌고 이것이 지속되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도덕적 행동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도덕적 행동이 일어나도록 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인간은 생명체 중에서 주변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적응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조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격 수양을 통해 도덕적 성품을 기르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환경 조건과 올바른 환경 조건을 구성하는 시스템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잿더미 속에서 독일인들은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환경에 처한 독일에게 전승국들은 가혹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재건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가혹한 처벌의 후유증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냉전시대의 공산주의의 확산을 최전방에서 막아야 했기 때문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원조에 힘입어 경제 부흥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나치 시대에 그렇게 잔혹한 반인륜적인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 후에 그들이 아주 평화주의자로 아주 도덕적인 국민으로 돌변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채 누가 감히 누구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덕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환경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간의 도덕성도 그래서 조직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조직의 운영 시스템과 메커니즘이 인간의 행동 패턴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전승국들은 전쟁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나치 정부에 부역했던 자들을 심판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전범들과 그 추종자들을 재판에 회부했고 경중에 따라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정에 나온 피고인들의 변명과 변호인들의 변론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다시 말하면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그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느냐는 항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를 보유하고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들이 정부를 구성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런 국가 조직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정부의 방침과 상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물론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인류 역사에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전통은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전 후 인류는 통치자의 관점에서 조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관점에서 조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군에 체포된 전쟁 범죄자가 여권을 위조해서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가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1960년 이스라엘 정보부는 그를 체포해서 이스라엘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유대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녀의 보고서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유명한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아이히만은 같은 독일인인 세르바티우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세르바티우스는 이미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도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아이히만은 단지 국가의 명령에 복종했고 그것은 미독이었다. 그의 미독이 나치 제국의 지도자들에 의해 오용되었을 뿐이다.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아이히만 자신도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윗사람들은 나에게 책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상황이 되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은 총통의 명령이 명시적으로 내려진 이후에 벌어진 행동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타 다른 죄목에 의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종심에서는 이런 변론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심 재판관들은 상관의 명령에 관계없이 아이히만 스스로가 자신의 상관이었으며 유대인과 관련된 문제에 그가 스스로 자신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도전하는 범죄를 유죄로 판결했다는 점입니다. 불합리한 명령, 반인륜적인 명령에 반대하거나 저항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종 판결 후 여러 구명운동과 청문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흘 후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쟁점들의 법리적 내용은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재판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런 판단이 조직론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라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국가 조직과 정부 조직은 동일시될 수 없는 별도의 조직입니다. 이전 칼럼에서 조직은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조직은 국민 개개인의 생존은 말할 것도 없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운영을 맡은 정부 조직은 그런 국가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국가 운영의 목적인 국민의 생존과 번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전쟁을 2번씩이나 일으킨 전범 국가로서 독일과 독일인들은 1949년에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기본법 제1조 1항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신성 불가침이며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나치 시대의 홀로코스트를 염두에 둔 문장입니다. 국가라는 조직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놓았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목적이고 국가 조직은 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정부 조직과 그 조직을 움직이는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계해야만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나치 시대의 히틀러 정부나 조직 폭력배와 같은 제국주의 정부가 다시는 나타날 수 없도록 조직을 설계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일방적인 결정은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는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품위제도를 보겠습니다. 품위제도는 권력을 피라미드 정점으로 집중시켜서 상명하복의 제국주의적 조직 문화를 공고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적 성찰로 승화시켜서 조직의 정점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해체했습니다. 집중화된 권력을 해체하는 것. 이것을 독일인들은 혁명과 전쟁이라는 쓰라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함께 토의하고 합의해가는 열린 구조의 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병우 스캔들, 최순실 스캔들, 지금까지 나온 온갖 부정부패의 스캔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조선시대 구중궁궐의 암투와 같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왕궁처럼 설계되어 있는 저 청와대와 그곳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산성과 창의성이 높은 분권화된 자율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강력한 제국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독일은 피라미드 정점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어떻게 해체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네트워크 인사조직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